종부세가 폐지가 되고 보유세가 줄어들면은 어떤 부동산이 가장 큰 혜택을 보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에 어떤 부동산이 가장 큰 혜택을 볼까요? 올 하반기에 이제 우리 2분기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에 선거 이후에 조금 봄이 오기 굉장히 큰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어떤 식의 바람이 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오늘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이 영등포에 가서 이 토론회를 했죠. 예, 토론회를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정치적 이슈가 됐어요. 저희가 다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정치적 이슈니까 저희가 정치적 방송은 아니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정치로만 자꾸 다가서면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는 부동산 경제 방송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봅니다. 야, 이거만큼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부분이 되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캐치해서 편안하게 야, 이게 뭐가 돈이 될까? 내 전 재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정치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정치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를 빼놓자는 얘기는 그 내용이 바라보는 방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다는 측면에서 정치를 배제한다는 뜻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건의한 내용을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토한다. 큰 길을 잡아주고 그래서 종부세에 관한, 네, 그렇죠. 보유세에 관한 거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관계 기관장들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대통령 이제 사실 거의 대부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민생 경제에 대해서 이제 그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크게 이제 3대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대규모로 재개발하기가 이제 어려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낙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지역들에 대한 앞으로 주거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 같은 경우가 이 현실화 계획이 일단은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상승을 하다 보면 주거비 부담이라든지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바꾸겠다라는 걸 가지고 발표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문화예술 지역들을 이제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마포 쪽이라든지 뭐 당연히 발전소가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영등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특화되는 거리들을 앞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3대 혁신 방안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전 토론회 내용을 봤어요. 네네. 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안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윤 대통령이 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호불호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그 총대를 제가 받고 그 본 내용 중에서 보니까 첫 번째가 중공업지를 개발한다. 특히 영등포를 많이 개발하겠다. 얼마 전에 성수동 개발 발표했잖아요. 성수동에 이제 개발기능지구를 확대하는 네, 확대해서 이제 성수동을 좀 좋게 만들겠다라는 내용 발표했는데 윤 대통령은 영등포가 지금 너무 노후돼 있다. 너무 낙후돼 있다. 영등포가 대한민국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영등포를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4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영등포. 그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발표 장소가 영등포였어요. 물레동이었죠. 네, 물레동이었죠. 그러니까 영등포에서 하니까 영등포를 이제 좋게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물려서 어젠가 영등포 시장 또 재개발 49층 또 허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49층으로 또 개발해서 영등포가 그리고 또 중공업지를 주거로 개발할 때 250%까지밖에 못 썼는데 이제 400%까지 쓰겠다고 했고. 그렇죠. 그래서 중공업지에 대한 그 개발 방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장소 영등포로 잡았던 이유도 영등포가 엄청 좋아지니까 잡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영등포 선거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영등포를 개발할 수 있는 법적인 체제가 이미 다 갖춰졌어요. 그 갖춰진 상태에서 좋아진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밑에 분들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영등포가 여러분들 확실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성수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팩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이제 고밀도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가 그죠? 네,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저층 주거지. 네. 그래서 이제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뉴 빌리지고 이제 뒤에서 이제 다뤄볼 거고. 그렇죠. 세 번째가 징벌적 과세를 폐지하겠다. 종부세를 없애고 보유세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내용인데 이게 이 종부세하고 보유세를 건드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내는 세금이 줄고 적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양도세는 물건 파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고 취득세는 사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지만 종부세나 보유세 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의 50%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50%의 사람에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엄청 광범위한 건데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확실한 방향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또 선거 이후에 가장 크게 바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점. 영등포는 결론 났어요. 좋아지겠는데 물레동 발표 정서가 물레동이다 보니까 좋아진다고 한 거고. 그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새로운 뉴 빌리지. 네. 그다음에 이 보유세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한번 내용을 여러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발표된 게 뉴 빌리지인데 이 뉴 빌리지라는 거는 이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토부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에 있는 이런 저층의 단독이나 다가구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노후 지역들은 대규모로 재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요 뉴 빌리지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면적도 1,500제곱미터가 채 안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쨌든 이 지역도 사람들이 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이거를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게 뉴 빌리지 사업인 거고 이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는 이제 이 안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 정비 연계형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거 하고 하나는 이제 신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두 가지로 나눠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정비 사업을 하든 주변에 신축을 하든지 간에 국비를 들여서 그 주변 지역에는 기반 시설이라든지 편의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도로, 그다음에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그거를 국비로 지원해서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또 추가로 이런 개발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자금도 이제 융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사업성도 담보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은 용적률까지도 완화를 시켜서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줘서 개발을 확실히 이제 용이하게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뉴 빌리지란 개념입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다른 내용들은 뭐 서울시에서도 진행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뭐 하나 했잖아요. 뭐죠? 휴먼타운 2.0. 휴먼타운 2.0이라고 해서 그것도 했는데 뭐 다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뉴 빌리지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요. 그냥 지금까지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만 개발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재개발되는 지역은 땅값이 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개발 안 되는 지역은 땅값이 안 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 뛰는 지역조차도 지원을 해서 뭔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그 개선을 하게끔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용적률 및 주민 동의율 완화.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용적률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용적률을 올려주면 뭐가 뛰죠? 용적률이 올라가면 뭐가 뛰냐고요? 네. 집값 내 마음이 땅값이 뛰죠. 뛰겠죠. 땅값이 뛰어요. 땅값이.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뛰는데. 용적률이 공개서 마음은 1.5배가 뛸 거고 근데 땅값은 1.5배 안 뛰어요. 네네. 땅값은 1.1배 이상이 뛸 거예요. 네네. 용적률이 1.2가 올라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용적률을 서울시 조례로 막아놨어요. 맞아요. 그렇죠. 서울시를 막아놨는데 법정 상환율의 용적률까지 올려주겠다고 하는 거는 서울시 조례보다 올라간다면 1.2배가 아니고 거의 뭐 30% 가까이가 용적률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용적률 완화에서 법정 상한 용적률을 완화한다라는 이 얘기는요. 지금 그러니까 법정 상한 용적률이 있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이제 법정 상한을 쓰지 못하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한을 받는다라는 소리죠. 근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이 법정 상한 용적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종의 일반 주거 지역을 한번 볼게요. 법정 상한 용적률은 250%입니다. 근데 서울시 조례에서는 200%로 낮게 쓰고 있죠. 50%를 한마디로 손해보고 쓰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법정 상한 용적률을 250%를 쓰게 하는데 거기에 1.2배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용적률이 3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이 그 뉴 빌리지 사업에서 용적률, 법정 용적, 상한 용적률 완화는 이 땅값이라든지 주변의 변화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용적률 같은 경우도 자 정부에서 만약에 250%인데 1.2배에서 300%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다 적용 안 해줘요. 자를 거라는 거죠. 아,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럼 서울시 용적률도 최소 250%까지 200%에서 이종이 네네. 250%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그러니까 야. 일종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서울시가 재개발하는 데는 단독주택값이나 땅값이 다 뛰죠. 그렇죠. 재개발 안 하는 데는 땅값이 안 뛰죠. 네. 그죠? 근데 재개발 안 하는 데가 용적률이 1.2배가 뛰어. 그럼 거기에는 땅이 뛸까요, 안 뛸까요? 뛰죠. 뛰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파트 값만 뛰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값이 뛰면은 단독이나 빌라 값도 결국은 따라 뛰어요. 근데 바로 따라 뛰진 않아요.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을 뛰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파트 용적률만 올려주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 용적률을 올려주면 단독주택 가격 뛰어요. 그럼 단독주택이 뛰고 나면 뭐가 뛸까요? 빌라 가격도 지울 수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되는데 바로 이 단독주택이나 빌라 값이 뛰는 계기가 바로 이런 용적률이나 어떤 혜택을 상향해주는 그 순간에 뛰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계속 건드려요. 그러니까 안 뛴 거를 건드는 거죠. 그렇죠. 안 뛸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전반적인 값이 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 이제 중공업 지역에 대한 주거 지역 250%도 400%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놨고,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활성화의 범위가 역세권 350m가 아니라 노선 상업지까지 또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 상업지에 인접해 있는 주거 지역의 땅값들이라든지 역세권에 있는 땅값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까지 된다면 거의 뭐 땅값 안 뛸 지역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용적률이 높여주는 데다가 받고 더블로 지금 현재 많은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많은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단독 다세대 빌라 지역의 면적들이 절대 면적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또 희소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고 서울의 42%는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살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42%의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죠. 근데 이 수요가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공급이 따라줘야 가격이 안정돼요. 네. 근데 이렇게 재개발이 많이 돼서 땅이 희소성이 높아지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을 그 용적률 1.2배를 올려주게 되면은 불난데다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급등한다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의 여건들이 참 많다라는 걸 같이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과세에 대해서 보유세, 재산세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없앤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징벌적. 근데 징벌적 과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종부세, 종부세죠. 네. 이제 종부세는 완전히 그거는 벌칙인 거죠. 벌칙, 벌금. 그 다음에 보유세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조정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거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대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이번에 그 발표된 이 보고회에서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 비용 이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폐지시키겠다라고 이제 그것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이전 정부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서 2020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게 이 개념이 뭐냐 하면은 공시가격 나누기 이제 시세를 보게 되는 건데 현재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한 70% 정도거든요. 뭐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공시가격은 그러면 69%면 한 6억 9천 7억 정도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이 계획은 뭐냐면 앞으로 이 수준을 90%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한마디로 이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이제 공시가격을 10억짜리 시세 있는 거를 9억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사실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우리 이제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또 건강보험료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걸 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한 13억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했을 때 이 가격이 현재 공시가 현실화율로 계산을 하면 약 한 100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이제 한마디로 보유세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현실화율이
지금 70%에서 80%로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이 100만 원의 보유세가 아니라 이제는 250만 원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또 공시가 현실화율이 90%로 올라가게 되면 3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사실 이런 평균의 서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원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해서 이걸 아예 폐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에 따라서 또 건강보험료까지도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줄여주길 목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그냥 세율을 건들지 않아도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내 집값, 네. 공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올라가지 않으니까. 네. 왜냐면 올리기로 예상했는데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부담이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아니면 조금 이제 더 집값은 올라가는데 이 공시가를 크게 건들지 않는다면은 이제 확실히 내 부담은 적고 거기에 기준이 되는 의료보험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제 낮아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뒤에 이제 다루겠지만은 이제 박상우 교통부 장관이 다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종부세 폐지 쪽으로 지금 방향을 거기 잡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종부세 폐지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물론 약간 선거용일 수도 있지만은 네.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종부세가 있을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4개 투기 지역 4개 남은 거, 뭐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에 용산. 예. 투기 과열지구 남은 것도 지금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게 있을 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종부세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힌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 추세가 보유세를 계속 올려가는데 이 보유세 가지고도 집값이 뛰고 못 잡으니까 거기에다 추가로 종부세를 올리는 건데, 네. 그죠? 최근에 이제 거래도 안 되고 집값이 안정화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보유세를 줄이는 마당에 그 위에 또 종부세가 얹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고 보유세를 올리든가.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2020년, 2021년도에 한참 화랑일 때는 그 시기에는 맞는 정책은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좀 줄이기 위한 정부에서도 이런 규제에 대한 정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경기가 좀 어렵고 부동산 거래도 약한 상황에서 매매 가격도 현재는 약세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 반대의 정책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카드를 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종부세 폐지라고 하는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종부세 폐지를 건드는 이유, 선거 전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지나서 얘기해도 되는데 선거 전인데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건드는 이유는 전체적인 국민들의 의견이 종부세를 폐지해도 뭐 상관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국토부 장관의 여러 번 토론회를 저희가 본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종부세가 폐지가 되고 보유세가 줄어들면은 어떤 부동산이 가장 큰 혜택을 보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건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에 어떤 부동산이 가장 큰 혜택을 볼까요? 아파트? 고가? 일단은 첫 번째가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혜택을 많이 봐요. 그렇죠.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재산세나 종부세가 가장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입이 없는 또 은퇴하신 분들이 고가 아파트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서 그거를 던졌었는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시장에 이제 매물이 네. 출애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설득력이 있는 게 선진국들의 대부분들은요, 종부세를 지금 시세에 대비 세금을 내지 않아요. 산 가격? 내가 매수할 때 기준을 잡지. 그러니까 내가 10억에 우리 애들 옆에서 살려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 살려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30억으로 뛰었어요. 네. 그럼 30억으로 뛰었으면은 네가 10억짜리 30억으로 뛰었으니까 너 30억에 대해서 세금 낼 능력 안 되면 팔고 나가.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내가 낀 것도 아니고 막 가족, 딸, 애들, 자식들 다 데리고 나가야 되고, 자식들이 거기서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나는 10억을 낼 능력은 되는데 30억을 낼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선진국은 10억의 기준에 맞춰서 세금을 내요. 30억 올라갔더니 양도세를 내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올라가는 것만큼 세금을 내요, 매번.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큼 세금을 내서 거래를 안 되게 잡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종부세나 보유세를 올린다고 집값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뛰었지. 집값을 잡는 방법으로 세금을 활용하니까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잡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시장의 논리에 좀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정책이 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세금에 대한 관련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종부세나 종부세가 폐지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다주택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진짜. 그쵸.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종부세가,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내든 아니면 종부세를 엄청 물든. 근데 이 종부세를 무는데 6억 이하는 어떻게 임대 사업 내서 버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6억 이상의 고가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종부세가 합산돼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그 다주택자들이 고가를 더 살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환경이 열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게 옳다 틀리다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자산 투자의 방향을 코인으로 잡을 수도 있고 주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 금으로 잡을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당한 세금을 내고 두 채, 세 채 사서 그거를 가지고 월세를 놓든 임대를 놓든 아니면 코인처럼 계속 보유를 하든 그 집을 비워놓으면 문제지만 비우지 않고 세를 놓는다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크게.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집값 뛰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바른 방향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어쨌든 앞선 정권에서 징벌적 과세를 했던 부분들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 이건 맞잖아요. 팩트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도 맞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징벌적 과세가 없어지면은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변화를 가질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